잠잘 때 듣는 고사성어 이야기. 구사일생.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다. 전국시대 초나라 정치가이자 이름난 시인 구로는 학식이 깊고 글재주가 뛰어나 삼녀대부라는 높은 벼슬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를 시기하는 간신들에게 모함을 받아 관직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 후 구로는 좌절과 방황 속에서 불행히 살다 돌을 안고 명나수에 몸을 던져 죽었다. 그는 이소라는 시에서 불운한 삶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이 글에 아래와 같은 구절이 나온다. 긴 한숨을 쉬고 눈물을 닦으며 사람 일생에 난관이 많음을 슬퍼하노라. 내 고결하게 살고 조심한다 했지만 아침에 바른말 나다 저녁에 쫓겨났네. 그래도 내 마음이 선하다고 믿어 9번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리. 여기서 구사일생이 비롯했다. 본디는 구사무일생, 즉 9번 죽는 동안 한 번도 살아남지 못함을 뜻하지만, 이후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다.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다. 춘추 좌시전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춘추의 호칭은 어려운 것 같지만 쉽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깊은 뜻이 담겨 있으며, 흐트러진 것 같으면서도 잘 정리되어 있고, 표현이 노골적이면서도 품위가 있으며, 악행을 벌하고 선행을 권장한다. 권선징악은 여기에서 비롯했다.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벌인다는 뜻이다. 우리 고전 소설은 대부분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다. 소설의 내용은 착한 주인공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고 악당들이 벌을 받는 내용이다. 금상첨화. 좋은 것에 좋은 것을 더하다. 금상첨화는 원래 중국 속담이었는데, 문인들이 자주 인용해 시를 지으면서 고사성어로 굳어졌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왕한석의 즉사라는 시가 있다. 왕한석은 낭송 8대가로 문장이 뛰어났는데, 그 시엔 이런 구절이 있다. 좋은 모임에서 술잔 속 맑은 술을 비우려 하는데, 흥겨운 노랫가락 비단 위에 꽃을 더한 것 같네. 좋은 모임에서 술잔을 기울이기만 해도 즐거운데, 거기다 흥겨운 노랫가락까지 울려 퍼지니 비단 위에 꽃을 수놓은 듯 더욱더 즐겁다. 금상첨화는 이처럼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을 더한다는 뜻이다. 비단도 좋은데 그 위에 꽃을 수놓으면 더욱더 좋지 않겠는가. 예쁜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목걸이까지 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고, 시험 성적이 잘 나왔는데 상까지 받으면 역시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다. 도탄. 그릇된 정치로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다. 도는 흙탕물을, 탄은 숯불을 가리킨다. 도탄이란 흙탕물에 빠지고 숯불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뜻한다.
하나라의 거랑은 고통에 빠진 백성들에게 등을 돌린 채 향락에 빠져 있었다. 거랑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으려 군대를 일으켜 왕조를 세운 이가 은나라의 탕왕이 된다. 탕왕은 군사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세상을 어지럽히려고 군대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거랑이 정치를 잘못하여 그대를 고통에 빠뜨리니 내 하늘의 뜻을 받들어 그를 벌하려 합니다. 탕왕은 거랑을 무찌른 뒤 그 죄를 밝히면서 하나라에 덕이 없으니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도다 라고 말했다. 그릇된 정치로 백성들이 어려워졌을 때 여기서 비롯한 도탄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오늘날까지 쓰고 있는 것이다. 등용문, 출세하는 관문. 오늘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출세하는 일을 등용문이라고 한다. 오를 등 용용을 쓴 글자를 해석하면 용이 되어 오른다는 문이란 뜻이다. 그리고 이 말은 어에 얽힌 이야기 덕분에 생겨났다. 중국 황하간 상류 용문이라는 큰 폭포가 있었다고 한다. 이른봉 강물이 불어나면 늙은 잉어들이 모여 이 폭포를 뛰어오른다. 그런데 계곡이 험하고 가파르며 물살도 거칠고 빨라 큰 물고기도 오르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일단 거센 물살을 거슬러 폭포에 오르면 우레와 번개가 일어나 잉어의 꼬리를 태워버리고 잉어는 용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용이 된 잉어는 신비의 구슬 여의주를 얻어 하늘로 승천한다는 이야기다. 등용문은 여기에서 비롯했다. 잉어가 용문 폭포에 뛰어올라 용이 되듯 힘든 관문을 통과한다는 뜻이다. 뜻 힘든 관문을 통과한다는 뜻이다. 사이비,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맹자는 제자 만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사이비, 즉 겉으로는 비슷하나 실제로 그렇지 않는 사람을 미워한다. 가라지는 잡초지만 뼈와 비슷해서 혼동을 일으키기에 나는 싫어한다. 말을 교묘하게 잘하는 사람을 미워함은 그가 정의롭고 믿음직하게 보일까봐 두렵기 때문이고, 보라색을 미워함은 붉은색과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군자는 떳떳한 도리에 따를 뿐이다. 올바른 도리를 행하면 백성들도 따라온다. 하면 세상에 사악함도 없어지는 것이다. 사이비는 여기서 비롯했다. 풀이하면 똑같아 보이지만 틀리다라는 뜻으로 겉으로 보아서는 진짜인 듯하나 근본적으론 완전히 다른 가짜를 가리킨다. 공자는 사이비가 비슷해서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살신성인, 온몸을 바쳐 인을 이루다. 세상에는 자기 몸까지 희생하면서 올바른 가치를 이루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살신성인이라 표현한다. 그럼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논어 위령궁 편엔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인을 해치면서까지 삶을 구애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바쳐 인을 행할 뿐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살신성인이 된다. 풀이하면 자기 몸을 죽여 인을 이룬다는 뜻으로 세상엔 남이 죽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만 취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거나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했다는 뉴스를 들으면 누구나 이 살신성인의 교훈이 떠올릴 것이다. 용두사미. 시작은 좋으나 끝은 흐지부지. 송나라 용흥사에는 진존숙이라는 고승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한 승려와 마주 앉아 선문답을 나누었다. 진손숙이 첫머리를 던지자 승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에잇 하고 가라기 시작했다. 진존숙은 순간 흠칫했지만 수양이 높은 스님답게 곧 평정을 찾고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한번 크게 꾸지람을 들었소이다. 그러자 승려가 다시 에잇하고 호통을 쳤지만 소리만 지를 뿐 그 다음은 묵묵부답으로 딴청만 부렸다. 이에 진존숙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럴듯하지만 참다운 돌을 아직 깨우치지 못하였군. 모르긴 해도 용머리에 뱀꼬리는 아닌지 의심스럽구나. 그리고 그 승려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호통에는 힘이 있어. 근데 마무리는 무엇으로 할 생각인가? 그러자 승려는 답을 피한 채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다. 용두사미는 용머리에 뱀꼬리라는 뜻으로 시작은 크지만 보잘것없이 흐지부지 끝남을 꼬집는 말이 된다. 오월 동주. 어려움이 닥치면 원수끼리 힘을 합친다. 중국의 병법서 손자병법에는 군사들이 사지에 몰리면 온 힘을 다해 싸운다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군대를 잘 부리는 일은 소련과 같아야 한다. 소련은 상산에 사는 뱀으로 머리를 치면 꼬리가 덤비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덤비고 몸통을 치면 머리와 꼬리가 한꺼번에 덤벼든다. 그렇다면 군대를 소련처럼 이끌 수가 있는가? 할 수 있다. 서로 미워하는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탔다고 해보자. 강 가운데 이르러 큰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면 그들은 적개심을 잃고 서로 필사적으로 돕게 될 것이다. 5월 동주는 여기서 비롯했다. 사이가 나쁜 사람끼리 같은 장소나 처지에 놓여 같은 목적을 이루려 협력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쪽풀을 말하는 남은 염색 재료로 청색을 물들일 때 쓴다. 전이나 헝겊에 물을 들이면 쪽풀보다 더 푸르고 선명한 빛깔이 난다고 한다. 순자는 이에 이렇게 빗대어 말하였다. 청색은 쪽풀에서 나왔으나 쪽풀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이 얼어서 된 것이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 여기서 나온 말이 청출어람이다.
푸른색은 쪽풀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푸르다는 말이 청출어람, 청어람이 된다. 그리고 이를 줄여 청출어람이라고 말한다. 타산지석, 남의 허물이나 언행을 교훈으로 삼다. 시경 소화편에 학 울음소리를 소재로 한 학명이라는 시가 있다. 그 첫 구절은 학이 먼 못가에서 오니 그 소리 들판에 울려 퍼진다. 물고기는 연못 깊이 숨어 산다지만 때로는 물가에 나와 놀기도 한다. 라고 시작한다. 이 시의 끝 구절은 다른 산의 돌로 옥을 갈 수 있다네 라는 말인데 타산지석은 여기에서 비롯한다. 다른 산의 몹쓸 돌이라고 해도 내 옥을 담는 데는 소용이 된다는 뜻으로 여기서 돌과 옥은 대비를 이루고 있다. 돌은 소인을, 옥은 군자를 뜻하여 소인의 하찮은 언행조차 군자가 마음을 수양하고 덕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다. 요즘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남의 허물 또는 실패까지도 거울을 삼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호접지몽,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장자 재물론 편에선 신비한 꿈 이야기가 나온다.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 훨훨 나는 것이 분명히 나비였다. 유쾌한 기분으로 마음껏 하늘을 날아다니다 스스로 장주인 줄도 알지 못했다. 문득 꿈에서 깨어보니 틀림없이 장주였다. 장주가 꿈의 나비였는지 나비가 꿈의 장주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장주와 나비는 분명히 구분이 있으니 만물의 변화가 이러하다. 돌을 많이 닦으면 자신과 사물이 나뉘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지는 무라일체 단계에 이른다고 말한다. 가령 장주가 꿈에서 나비였는지 나비가 꿈의 장주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그런 것이다. 여기서 비롯한 호접지몽은 자신과 사물의 구별을 잇는 무라일체를 빗대는 말로 쓰였다. 그리고 오늘날 덧없는 인생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천재이루,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 동진시대 글재주가 뛰어났지만 생활이 어려워 배에서 짐꾼으로 일했던 원갱이란 사람이 있었다. 어느 가을밤 원갱이 강을 나가 실란수를 펐는데 마침 사상이라는 귀족이 배를 띄우고 달구경을 하다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사상은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게 했다. 그리고 이 인연으로 원갱은 벼슬에 나가 동양군 태수가 되게 된다. 원갱은 삼국지 위초고에 이름난 신하 20명을 찬양하는 글에서 뛰어난 신하와 현명한 군주의 만남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말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천년이 지나도 천리마 한 마리도 나오지 않는다. 현명한 군주와 뛰어난 신하의 아름다운 만남은 천년에 한 번쯤 있는 기회이다. 만나면 어찌 기뻐하지 않으며 이르면 어찌 개탄하지 않겠는가. 천재이루는 여기에서 비롯했다. 천년에 한 번 만난다는 뜻으로 얻기 어려운 길을 뜻한다.
절대 놓치면 안 될 좋은 기회를 일컬어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한다. 조강지처. 힘든 시절을 함께 고생한 아내. 후한 광무제의 누이 호양공주가 홀몸이 되었다. 누이를 마땅한 사람과 혼인시킬 생각이었던 광무제가 그녀에게 의견을 물었다. 성웅이라면 남편으로 모시겠지만 그 외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성웅은 광무제가 아끼는 신하로 충직하고 인품이 훌륭했다. 누이가 그를 사모한다는 사실에 광무제는 두 사람을 맺어주고 싶었다. 하여 누이를 병풍 뒤에 숨기고 송웅을 불러 넌지시 마음을 물어봤다. 재위가 높아지면 친구를 바꾸고 집이 부유해지면 아내를 바꾼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일이겠어? 송웅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신은 가난하고 천할 때 사귄 친구를 잊어서는 안 되고 어려울 때 함께 고생한 조강지처도 절대 내쳐서는 안 된다고 들었사옵니다. 결국 광무제와 호양공주는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는데 조강지처는 여기에서 비롯했다. 술찌개미와 쌀교로 끼니를 이을 만큼 몹시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고생한 아내를 잃은 말이다. 그런 아내는 처음 혼인한 아내이기 때문에 조강지처라 부른다. 상전벽해. 몰라볼 정도로 세상이 달라지다. 한나라 환제 때 왕방편이라는 신선이 어느 집에 내려왔다. 집안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그는 마구 손을 오게 했다.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은 그녀는 왕방평에게 절한 뒤 자리에 앉아 가지고 온 음식을 내놓았다. 금 쟁반 위에 놓인 귀한 음식에선 맡기 힘든 향기가 났고 음식을 먹던 마구가 왕방평에게 말하였다. 제가 신선님을 모신 이래로 동해바다가 3번이나 뽕나무밭으로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지난번 신선들이 사는 동쪽 복례산에 갔다 와 보니 바다가 얕아져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육지로 바뀌려는 것일까요? 이에 왕방편이 말하였다. 성인들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동해바다가 흙먼지가 일으키는 땅이 될 거라고. 상전벽해는 여기에서 비롯했다. 뽕나무 밭이 바뀌어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만큼 세상이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말로 한국 전쟁으로 폐가 됐던 서울이 반세기 만에 거대 도시가 되었으니 이에 상전벽해라 할 만하다. 오십보 백포. 오십보 도망치나 백보를 도망치나 큰 차이가 없다. 전국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는 맹자 양해왕 편에 나온다. 당시 위나라의 해왕은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는 훌륭한 임금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해왕을 칭찬하기는커녕 그가 펼치는 정치에 늘 불만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날 해왕은 학식과 인품이 높은 맹자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서 느낀 어려움에 대해 말하였다. 나는 이웃나라 왕들보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훨씬 많은 힘을 쏟고 있어. 지난해
흉년에도 굶주리는 백성들을 생각하여 많이 노력했지. 근데 이웃나라보다 백성은 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불만만 늘어나니 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란 말이오? 맹자가 한참을 뜸들이더니 말문을 열었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을 빗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한 군사가 겁을 먹고 칼을 질질 끌며 도망쳤습니다. 한 50보쯤 도망을 치다가 문득 앞을 보니 100보쯤 도망친 군사가 보였지요. 그러자 50보 도망간 군사가 100보를 도망간 군사를 보고 비겁한 놈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왕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은 별 싱거운 질문이라는 듯 이렇게 대답했다. 50보이든 100보이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 도망가기는 다 마찬가지가 아니오. 그러자 맹자가 빙긋이 웃으며 말하였다.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왕께서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하나 이웃나라 왕들과 비교해보면 50보 100보의 차이입니다. 이 말에 왕은 깜짝 놀랐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50보 100보라니. 난 이웃나라의 왕들보다 훨씬 더 잘 보살피고 있어. 지난 6년 때 내가 백성들을 얼마나 정성껏 돌보았는데 그런 섭섭한 말을 하시는 거요. 지금 백성을 가장 괴롭히는 일은 전쟁입니다. 왕께서 아무리 백성들을 잘 돌본다고 해도 지금 여기저기 전쟁이 한창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비슷비슷한 것이죠. 정말 백성을 생각하신다면 전쟁부터 멈추십시오. 또 흉년에만 백성들을 돌보지 마시고 평소 백성들의 생활을 따뜻하게 살피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늘어난 백성들에게 어진 임금이라는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해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더욱 어진 정치를 베풀었다. 50보 100보는 여기에서 비롯했다. 작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큰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약속 시간 20분을 늦은 사람이 30분 늦은 사람을 나무란다면 이야말로 50보 100보라고 할 수 있다. 무릉도원. 무릉에 있는 복숭아꽃이 활짝 핀 세계. 옛날 중국 무릉 땅에 한 어부가 살았다. 어느 날 강에서 고기를 잡던 그는 길을 잃고 헤매다 호련히 복숭아꽃이 활짝 핀 숲을 만나게 된다. 어부는 아름다운 경치에 한동안 넋을 잃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한참을 가니 숲이 끝나면서 문득 산 하나가 나타났다. 산에는 조그만 굴이 있었는데 안에서 빛이 비치는 듯했다. 어부는 배를 버리고 굴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에 좁던 굴이 점점 훤히 뚫리며 밝아졌고 눈앞에 기름진 논밭과 함께 그림 같은 집들이 펼쳐졌다. 그곳의 농부들의 옷차림은 하늘나라 신선들 같고 노인이나 아이 모두 편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었다. 그들이 어부를 보자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이에 어부가 대답하니 그들은 집으로 데려가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했다. 얼마 뒤 어부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이것저것 물어댔다.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른 채 지상 낙원 같은 곳에 생활하고 있었다. 어부는 거기서 여러 날을 흥겹게 지내며 세상 시름을 모두 잊을 수가 있었는데 잊고 떠날 때가 되자 한 사람이 어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절대 이건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부는 밖으로 나와 배를 타고 오면서 곳곳에 표시를 내두었다. 어부는 이 사실을 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곳을 함께 찾아 나섰지만 다시는 그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무릉도원을 신선들이 사는 땅으로 보며 늘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는 천국과 같은 이상향으로 여긴 것이다. 농단, 높이 솟은 언덕. 맹자는 수년 동안 제나라에서 신하 노릇을 했다. 그는 제나라 선왕에게 바른 정치를 이야기했지만 왕은 도무지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맹자는 벼슬을 내려놓고 떠나려고 하였다. 이때 선왕이 맹자를 찾아와 말하였다. 지난날 선생을 뵙고자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다가 비로소 곁에 모시어 온 조정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제 다시 과인을 버리시고 가다니 이 다음에도 계속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맹자가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감히 그리해달라고 청하진 못하지만 진실로 그러길 바라지요. 그 후 선왕이 다른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다. 과인은 도성 한가운데 선생이 살 곳을 주고 많은 돈을 주어 제자를 가르치게 모든 제나라 사람들이 그를 공경하고 본받게 하고 싶다. 그대가 이 뜻을 대신 전해주지 않겠는가? 신하가 그 뜻을 넌지시 알리자 맹자가 대답했다.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길 바랬다면 그 전에 더 많은 녹봉을 준다고 했을 때 어찌 거절했겠소. 한번 정치를 하다 뜻이 꺾여 그만두었으니 그걸로 끝입니다. 어찌 제자를 기른다는 핑계로 다시 부귀를 귀한단 말이오. 그러면서 맹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온 세상이 평화롭고 사람들이 모두 순박하기 짝이 없을 때입니다. 넓은 광장이 시장이 들어섰죠. 곡식을 생선으로 바꾸거나 사냥한 동물을 소금으로 바꾸는 식으로 교환이 이루어져 시장엔 사람이 매우 붐볐습니다. 이때 교활한 사내가 나타나 우뚝하게 높이 솟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방을 굽어보며 장사하자 물건이 엄청나게 잘 팔렸지요. 이 사내는 늘 그곳을 차지한 채 시장 이익을 독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맹자 공손주 편에 나온다. 농단은 교활한 사내가 차지하던 자리 우뚝 솟은 작은 언덕을 말한다. 맹자는 자기 뜻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굳이 많은 녹봉에 얽매여 부를 차지하고 싶지 않아 이 농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농단은 여기에서 비롯했다. 교활한 사내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해 이익을 차지하듯 권력을 한 손에 쥐고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일을 빗대는 말이다. 오리무중. 오리 안이 안개에 묻혀 있다. 후한 때 장해라는 어진 선비가 있었다. 그는 인품이 훌륭하고 학문이 깊어 사방의 이름이 높았다. 황제가 그 명성을 듣고 여러 번 데려오려고 했지만 장해는 그때마다 병을 핑계로 나아가지 않았다. 조정에 들어가 간신배들과 다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장해 곁에는 언제나 100여 명이 넘는 제자들로 북적거렸다. 그를 존경하는 선비들뿐만 아니라 벼슬아치들까지 그와 가까이 하려고 했었다.
허나 그는 새 속에 때묻은 이들과 섞이고 싶지 않았고 이에 산속에 숨어 살기로 마음먹었다. 자네 소문 들었나? 장애 선생이 화암산 기슭에 산다는구먼. 난 그쪽으로 옮겨갈 생각이라네. 그래, 그럼 나도 그쪽으로 옮겨가겠네. 장애가 사는 곳에는 그를 쫓아온 사람들로 다시 붐비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음산 남쪽 기슭에 시장이 생길 정도였다. 그런데 장애는 학문뿐만 아니라 도술에도 뛰어나 사방 오리를 안개로 뒤덮을 수 있었다.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거나 귀찮은 사람이 찾아오면 안개를 일으켜 자신 있는 곳을 숨기곤 했다. 장애가 일으킨 오리의 안개에서 오리무중이 비롯했다. 오리 안이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안개 속에서 길을 찾기가 힘들 듯 어떤 일에 갈피를 잡기 어렵거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을 빗대는 말이다. 철면피. 쇠로 얼굴 가죽을 씌운 듯하다. 옛날 왕광원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꽤나 똑똑하고 재능도 있어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 그런데 이 사람, 출세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히 윗사람에게 아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어느 날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 실 한 수 짓자 옆에 있던 왕광원이 말하였다. 아이고, 이렇게 훌륭한 시는 제가 1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보기가 힘들군요. 정말 공께서 지니신 높은 인품이 그대로 담겨있는 명문입니다. 감히 이태백이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이런 시는 쓰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저 친구는 또 시작이구먼. 정말 눈꼴 시려 못 봐주겠어. 그러게 말일세.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능청스럽게 아첨을 떨 수 있는지 원. 하지만 그는 주위 사람들이 흉보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좀 높은 벼슬 아치다 싶으면 있는 말 없는 말로 온갖 답을 한 것이다. 한 번은 어느 관리가 술에 취해 길을 걷고 있자 이를 보고 쪼르르 달려가 말하였다. 나리,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관리가 그를 보자 술김에 채찍을 들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였나? 내가 이 채찍으로 자네를 때리려는데 어디 한번 맞아볼 텐가? 관리는 그저 술주정을 했을 뿐인데 그는 정말로 등을 돌며 말하였다. 아유, 예, 나리께서 때리시는 매라면 제 기꺼이 맞겠습니다. 관리는 진짜로 왕광을 때렸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고 헤헤 웃으며 비위를 맞추었다. 아유, 나리께서 때리시는 매를 맞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나리의 기분이 풀리실 때까지 저를 마음껏 때려주십시오. 어느 날 그가 아양 떠는 꼴을 보다 못한 친구가 그에게 핀잔을 주며 말하였다. 자네는 창피하지도 않나. 어떻게 그런 모욕을 받으며 산단 말인가? 모르는 소리 하지 말게. 그분 벼슬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그분께 잘 보여둔다면 얼마나 이로울지 자네가 알기는 하나. 난 그분이 똥을 먹으라고 해도 먹는 신용을 할 걸세. 그가 한 대답에 친구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자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낚아주기 두껍기가 10겁의 철갑과 같다 라고 말하게 되었다. 그리고 철면피란 말은 여기서 비롯했다. 새로 만든 낚아주기란 뜻으로 오늘날 뻔뻔스럽고 염치를 모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개과천선. 지난 허물을 고치고 선한 사람이 되다. 중국 남북조 시대 진나라에 주초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몸가짐이 좋지 않아 모두 눈살을 찌푸린 이였다. 다만 그는 처음부터 망나니는 아니었다. 주초는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이었는데 아버지 주방은 파양 태수를 지내기도 했다. 불행히도 주처가 연하문 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서 그는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어려서부터 남달리 힘이 세서 보통 사람이 당해내지 못하자 걸핏하면 남들을 두들겨 패기 일쑤였다. 사람들은 마을에서 불량소년으로 통하던 그를 보면 슬금슬금 피하곤 했다. 하지만 다행히 주초는 자라면서 철이 들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가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는구나. 그래, 이제부터 지난 잘못을 고칠 것이야. 이렇게 결심을 굳힌 주초는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물었다. 지금 세상이 태평하여 모두 걱정 없이 잘 사는데 여러분은 왜 그리 얼굴을 찡그리십니까? 모두가 머뭇거리며 대답을 거리던 그때 한 사람이 용기 있게 말하였다. 세 가지 해로움이 있는데 어찌 태평을 논할 수가 있겠나? 세 가지 해로움이라뇨? 주처가 이상하게 여겨 되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는 남산에 있는 사나운 호랑이요, 또 하나는 다리 안에 사는 교룡이요, 마지막은 바로 주처 자네일세. 이 세 가지 해로움 때문에 우리는 얼굴을 펴고 살 수 없는 것이야. 주처는 그 말을 듣고 새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두고 보시죠. 제가 그 세 가지 어려움을 반드시 없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처의 다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또 호랑이가 싸우면 반드시 하나는 다치는 법. 세 가지를 다 없애지 못하더라도 한두 가지는 없앨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주처는 남산에 올라가 호랑이를 잡아 없앴다. 그 다음 다리 아래 물에 뛰어들어 교룡과 싸움을 벌였다.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자 주처는 사흘 밤낮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주처가 교룡에게 잡아먹혔다 생각하고 기뻐했지만 주처는 고생스러운 싸움 끝에 교룡을 없애고 살아 돌아오게 된다. 주처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돌아왔는데 사람들에게 반가운 기색이 없다니. 그래, 아직도 나를 미워하는 거구나. 주처는 새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굳혔다. 그래서 정든 고향을 등지고 당시 대학자로 이름을 날리던 육기와 육은 형제를 찾아갔다. 지난날 저는 나쁜 짓을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뜻을 세워 새 사람이 되려 하는데 제가 너무 늦은 듯하여 두렵습니다. 주처의 말에 형제는 이렇게 격려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나. 자넨 아직 젊네.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개가천선한다면 자네 앞길은 훤히 열릴 걸세. 이때부터 주처는 마음을 다잡고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 후 10년 동안 학문을 갈고 닦아 마침내 이름난 대학자가 되었다. 개가천선이란 말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지난 잘못을 고치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을 말하는 것이다. 세옹지마.
변방 늙은이의 말. 옛날 중국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그는 점을 잘 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노인이 키우던 말이 고삐를 끊고 북쪽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다.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 그를 위로했지만 노인은 크게 안타까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말하였다. 뭐 별일 아니요. 일이 도리어 복일지 누가 알겠어. 몇 달이 지난 뒤 도망쳤던 말이 오랑캐 땅에서 멋진 준마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다. 이번에도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를 건넸지만 노인은 기뻐하지 않고 무심하게 말했다. 글쎄요, 이게 근심이 되어 나쁜 일이 생길지 누가 압니까? 그 무렵 노인의 아들은 말타기를 좋아했었다. 준마가 생기자 그는 날마다 말타기를 즐겼는데 그만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아들이 절름발이가 되자 이웃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노인을 위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노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렇게 말하였다. 걱정 마시오. 이것이 또 복일지 누가 알겠어. 그로부터 1년 뒤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나자 나라에서 급히 군사들을 뽑기 시작했다. 너나 할 것 없이 무기를 들고 싸움터에 나갔지만 절름발이가 된 노인의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수가 있었다. 여기서 세옹지마가 비롯했다. 변방 늙은이의 말이란 뜻으로 노인의 말로 인해 나쁜 일이 좋은 일로,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되었다. 인생 여러 가지 일이 세옹지마처럼 화가 복으로, 복이 화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천재 이루.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 통진시대 글재주가 뛰어났지만 생활이 어려워 배에서 짐꾼으로 일했던 원균이란 사람이 있었다. 어느 가을 밤 원갱이 강을 나가 실란수를 펐는데 마침 사상이라는 귀족이 배를 띄우고 달구경을 하다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사상은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게 했다. 그리고 이 인연으로 원갱은 벼슬에 나가 동양군 태수가 되게 된다. 원갱은 삼국지 위초고에 이름난 신하 20명을 찬양하는 글에서 뛰어난 신하와 현명한 군주의 만남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말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천년이 지나도 천리마 한 마리도 나오지 않는다. 현명한 군주와 뛰어난 신하의 아름다운 만남은 천년에 한 번쯤 있는 기회이다. 만나면 어찌 기뻐하지 않으며 잃으면 어찌 개탄하지 않겠는가. 천재이루는 여기에서 비롯했다. 천년에 한 번 만난다는 뜻으로 얻기 어려운 기회를 뜻한다. 절대 놓치면 안 될 좋은 기회를 일컬어 천재이루의 기회라고 한다. 조강지처. 힘든 시절을 함께 고생한 아내. 후한 광무제의 누이 호양공주가 홀몸이 되었다. 누이를 마땅한 사람과 혼인시킬 생각이었던 광무제가 그녀에게 의견을 물었다. 성홍이라면 남편으로 모시겠지만 그 외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송웅은 광무제가 아끼는 신하로 충직하고 인품이 훌륭했다. 노예가 그를 사모한다는 사실에 광무제는 두 사람을 맺어주고 싶었다. 하여 노예를 병풍 뒤에 숨기고 송웅을 불러 넌지시 마음을 물어봤다. 재위가 높아지면 친구를 바꾸고 집이 부유해지면 아내를 바꾼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일이겠어? 송웅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신은 가난하고 천할 때 사귄 친구를 잊어서는 안 되고 어려울 때 함께 고생한 조강지처도 절대 내쳐서는 안 된다고 들었사옵니다. 결국 광무제와 호양공주는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는데 조강지처는 여기에서 비롯했다. 술찌개미와 쌀교로 끼니를 이을 만큼 몹시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고생한 아내를 잃은 말이다. 그런 아내는 처음 혼인한 아내이기 때문에 조강지처라 부른다. 상전벽해. 몰라볼 정도로 세상이 달라지다. 한나라 환제 때 왕방편이라는 신선이 어느 집에 내려왔다. 집안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그는 마구 손을 오게 했다.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은 그녀는 왕방평에게 절한 뒤 자리에 앉아 가지고 온 음식을 내놓았다. 금 쟁반 위에 놓인 귀한 음식에선 맡기 힘든 향기가 났고 음식을 먹던 마구가 왕방평에게 말하였다. 제가 신선님을 모신 이래로 동해바다가 3번이나 복나무 밭으로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지난번 신선들이 사는 동쪽 복례산에 갔다 와 보니 바다가 얕아져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육지로 바뀌려는 것일까요? 이에 왕방편이 말하였다. 성인들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동해바다가 흙먼지가 일으키는 땅이 될 거라고. 상전벽해는 여기에서 비롯했다. 뽕나무 밭이 바뀌어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만큼 세상이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말로 한국 전쟁으로 폐가 됐던 서울이 반세기 만에 거대 도시가 되었으니 이에 상전벽해라 할 만하다. 50보 100포. 50보 도망치나 100보를 도망치나 큰 차이가 없다. 전국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는 맹자 양해왕 편에 나온다. 당시 위나라의 해왕은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는 훌륭한 임금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해왕을 칭찬하기는커녕 그가 펼치는 정치에 늘 불만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날 해왕은 학식과 인품이 높은 맹자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서 느낀 어려움에 대해 말하였다. 나는 이웃나라 왕들보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훨씬 많은 힘을 쏟고 있어. 지난해 흉년에도 굶주리는 백성들을 생각하여 많이 노력했지. 근데 이웃나라보다 백성은 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불만만 늘어나니 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란 말이오? 맹자가 한참을 뜸들이더니 말문을 열었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을 빗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한 군사가 겁을 먹고 칼을 질질 끌며 도망쳤습니다. 한 50보쯤 도망을 치다가 문득 앞을 보니 100보쯤 도망친 군사가 보였지요. 그러자 50보 도망간 군사가
백포를 도망간 군수를 보고 비겁한 놈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왕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은 별 싱거운 질문이라는 듯 이렇게 대답했다. 50보이든 100보이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 도망가기는 다 마찬가지가 아니오. 그러자 맹자가 빙긋이 웃으며 말하였다.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왕께서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하나 이웃나라 왕들과 비교해보면 50보 100보의 차이입니다. 이 말에 왕은 깜짝 놀랐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50보 100보라니. 난 이웃나라의 왕들보다 훨씬 더 잘 보살피고 있어. 지난 6년 때 내가 백성들을 얼마나 정성껏 돌보았는데 그런 섭섭한 말을 하시는 거요. 지금 백성을 가장 괴롭히는 일은 전쟁입니다. 왕께서 아무리 백성들을 잘 돌본다고 해도 지금 여기저기 전쟁이 한창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비슷비슷한 것이죠. 정말 백성을 생각하신다면 전쟁부터 멈추십시오. 또 흉년에만 백성들을 돌보지 마시고 평소 백성들의 생활을 따뜻하게 살피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늘어난 백성들에게 어진 임금이라는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해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더욱 어진 정치를 베풀었다. 50보 100보는 여기에서 비롯했다. 작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큰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약속 시간 20분을 늦은 사람이 30분 늦은 사람을 나무란다면 이야말로 50보 100보라고 할 수 있다. 무릉도원. 무르게 있는 복숭아 꽃이 활짝 핀 세계. 옛날 중국 무릉 땅에 한 어부가 살았다. 어느 날 강에서 고기를 잡던 그는 길을 잃고 헤매다 호련히 복숭아 꽃이 활짝 핀 숲을 만나게 된다. 어부는 아름다운 경치에 한동안 넋을 잃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한참을 가니 숲이 끝나면서 문득 산 하나가 나타났다. 산에는 조그만 굴이 있었는데 안에서 빛이 비치는 듯했다. 어부는 배를 버리고 굴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에 좁던 굴이 점점 훤히 뚫리며 밝아졌고 눈앞에 기름진 논밭과 함께 그림 같은 집들이 펼쳐졌다. 그곳의 농부들의 옷차림은 하늘나라 신선들 같고 노인이나 아이 모두 편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었다. 그들이 어부를 보자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이에 어부가 대답하니 그들은 집으로 데려가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했다. 얼마 뒤 어부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이것저것 물어댔다.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른 채 지상 낙원 같은 곳에 생활하고 있었다. 어부는 거기서 여러 날을 흥겹게 지내며 세상 시름을 모두 잊을 수가 있었는데 이윽고 떠날 때가 되자 한 사람이 어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절대 이건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부는 밖으로 나와 배를 타고 오면서 곳곳에 표시를 내두었다. 어부는 이 사실을 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곳을 함께 찾아 나섰지만 다시는 그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무릉도원을 신선들이 사는 땅으로 보며 늘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는 천국과 같은 이상향으로 여긴 것이다. 농단, 높이 솟은 언덕. 맹자는 수년 동안 제나라에서 신하 노릇을 했다.
그는 제나라 선왕에게 바른 정치를 이야기했지만 왕은 도무지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맹자는 벼슬을 내려놓고 떠나려고 하였다. 이때 선왕이 맹자를 찾아와 말하였다. 지난날 선생을 뵙고자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다가 비로소 곁에 모시어 온 조정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제 다시 과인을 버리시고 가다니 이 다음에도 계속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맹자가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감히 그리해달라고 청하진 못하지만 진실로 그러길 바라지요. 그 후 선왕이 다른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다. 과인은 도성 한가운데 선생이 살 곳을 주고 많은 돈을 주어 제자를 가르치게 해. 모든 제나라 사람들이 그를 공경하고 본받게 하고 싶다. 그대가 이 뜻을 대신 전해주지 않겠는가? 신하가 그 뜻을 넌지시 알리자 맹자가 대답했다.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길 바랬다면 그 전에 더 많은 녹봉을 준다고 했을 때 어찌 거절했겠소. 한번 정치를 하다 뜻이 꺾여 그만두었으니 그걸로 끝입니다. 어찌 제자를 기른다는 핑계로 다시 부귀를 귀한단 말이오. 그러면서 맹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온 세상이 평화롭고 사람들이 모두 순박하기 짝이 없을 때입니다. 넓은 광장이 시장이 들어섰죠. 곡식을 생선으로 바꾸거나 사냥한 동물을 소금으로 바꾸는 식으로 교환이 이루어져 시장엔 사람이 매우 붐볐습니다. 이때 교활한 사내가 나타나 우뚝하게 높이 솟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방을 굽어보며 장사하자 물건이 엄청나게 잘 팔렸지요. 이 사내는 늘 그곳을 차지한 채 시장 이익을 독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맹자 공손주 편에 나온다. 농다는 교활한 사내가 차지하던 자리 우뚝 솟은 작은 언덕을 말한다. 맹자는 자기 뜻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굳이 많은 녹봉에 얽매여 부를 차지하고 싶지 않아 이 농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농단은 여기에서 비롯했다. 교활한 사내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해 이익을 차지하듯 권력을 한 손에 쥐고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일을 빗대는 말이다.